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우리 가족께 김미애 집사님, 김미애 변호사님 네. 모시고 파란만장한 삶을 야. 이야기 들었잖아요. 근데 그 파란만장한 삶이 20대에서 끝났어요. 반도 못 들었어요, 저희가. 오늘 한 번 더 모셔서 한 번 네. 더 들어보시자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빨리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한올의 대표 변호사이신 김미애 집사님 오늘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로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그러면 의사만한 게 있겠어?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너 같은 보물을 엄마한테 선물로 주신 거야. 예수님은 우리라도 정말 우리 아이를 넘어서 함께 가야 될 아이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 또 어르신들 홀로 된 어르신들 이들이 마음을 꼭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먹고 자는 시간 빼니까 내가 혼자 했어요, 집에서. 네. 12일 만에 했어요. 12일 만에?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와. 늘 새벽 예배 가고 학원을 음.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늘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그때는 아까 제가 물고기가 물 만난 네. 것처럼이 저 혼자가 아니라 세상 만방에 떠들고 다녔어요. 학원 가서도 늘 성경책을 앞에 두고 와. 그렇게 좀 튀우고 싶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튀우고 싶어서 선생님들한테도 전도지 드리고 뭐 전도하고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그러면서 그해 여름에 또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와. 청년부에서 간다고 할 수능 때. 준비하시면서 수업. 그러니까 네. 그때도 제가 갈등할 때마다 기도를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할 때 분명하잖아요. 제 목적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했는데 네. 그 가는 게 맞다는 거고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일본어를 쓸 기회잖아요. 네. 일본어를 그쵸. 써야 되니까.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꼭 그렇게 좀 기도하라고 하고 싶어요. 뭔가를 계획하는 분들에게. 네. 9년의 방황은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갔을 때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그랬어요. 맞게 그래서 그런지 학업을 이제 하시고 변호사가 되시려고 법대 진학하시고 졸업하기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초스피드의 단계를 밟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뭐 기도해서 이제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사실은 변호사가 되는 방법도 몰랐어요. 사법시험을 무슨 과목이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아무도 저한테 그 길 안내를 해주는 쉽지 않은 사람도 노래. 없었지만 네. 하여튼 주간 갈 성적도 안 돼서 동아대법도 야간을 갔어요. 정말 단순 무식한 그런 유형이죠. 단무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일지망만 네. 변호사가 되었다 마음 먹고는 이지망도 없어. 그냥 일지망 오로지 법대 아니면 안 간다. 그래서 그냥 갔어요. 네. 야간을 가니까 주간 120, 야간 80명 이랬어요. 그러니까 입학금은 내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사법시험 합격할 때까지 네. 3천만 원 정도로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학비는 주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네. 하고 그러려면 장학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어보니까 수석을 하면 장학금이 네. 나오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그 학교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학생이 돼야 되겠다고 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5시 반에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서 12시까지. 그래서 정말 1학년 1학기 때 수석을 했어요. 오. 4.27. 와. 정말 지금 생각해도 한다면 합니다. 네. 그냥 했어요. 그냥. 그리고 너무 감사해 하면서 기쁘게 했어요. 또 절실함이 있으셨으니까. 네, 울면서 했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어. 딱 도서관에 가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시작을 하고 화장실 갈 때 밥 먹는 시간 맞춰서 가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뭐 주야간 합쳐서 1등을 했는데 그래도 전액이 아니대요. 그때 또 모교에는 고시반을 위한 제도가 잘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지동료라고. 옛날에 일본어 공부했던 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 네. 그 당시에는 제 외국어로 일본어가 됐어요.
제가 7년을 일본어를 공부 안 했어도 네. 그렇게 미치게 했으니까 그 지동료라는 그 입실시험 공고를 보고 한 일주일 만에 네. 기출 문제집을 도서관에 가서 다 제가 복사를 해서 봤는데 외국어로는 1등인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거기 기숙사에 갔어요. 네. 근데 거기 가니까 학비뿐이 아니라 방도 주고 밥도 줬어요. 어머. 세상에 이런 제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네. 먹고 자는 게 해결이 안 그쵸. 됐는데 처음으로 먹고 자는 게 해결될 뿐만 아니라 공부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정말 도서관에 앉아서 감격했어요. 어쩜 이렇게 이 좋은 자리에 앉아서 네. 새소리를 들으며 물소리를 들으며 야, 공부만 할 수 있다니 세상에 이런 날이 있다니 감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악착같이 그럼요. 얼마나 고생이 되셨겠어요. 그렇게 가정 교체해서 변호사 됐단 말입니다. 이제. 네. 그럼 이제 조금 좀 쉽게 좀 뽐 좀 내고 좀 화려하게 살 법한데 야 거기다 이제 뭐 싱글맘에 네. 워킹맘 설계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또 그건 또? 사실은 저도 폼 잡고 화려한 거 좋아합니다. 네. 좋은 집도 살고 싶어 하고 좋은 차 몰고 싶고 저도 그렇게도 살고요. 그렇지만 늘 생각하는 게 제가 모교에서도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으면 내가 좋지. 그럼 남도 좋아야 하지 않나. 변호사가 되어서 내가 좋지. 내 가족만 좋지. 그럼 남도 좋아야지. 그러니까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게 글쎄요. 제가 예수님처럼은 못 살지만 네. 예수님은 오롯이 남을 위해서 살았지만 네.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나도 위하고 남들 위하게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 멋있다.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도 세계 곳곳에 북한에 있는 아이들, 국내의 아이들, 다른 나라에 있는 아이들 그들을 위한 기부는 계속 해왔어요. 조금씩. 그게 뭐 80만 원, 100만 원까지 네. 월 이렇게 늘어났고. 근데 그걸로는 또 일도 소년들을 위한, 여성들을 위한 국선 변호 활동을 해서 제가 2008년에는 고등법원장님으로부터 표창도 받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 돈을 벌고 제가 누리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뭐 좋은 거 먹고 밤 12시까지 뭐 주말 없이 일을 해도 제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뭐 지금도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을 해도 아이를 입양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2008년에 네. 제가 세상에서 만난 제일 천사 같은 형부가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 조카가 19개월이었어요. 언니는 나이가 많고 의존하던 남편이 없고 그 아픈 언니가 조카를 돌보니까 힘들어서 제가 그 둘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조카를 제가 업고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똑똑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포대기로 업고 엄마들은 다 알잖아요. 포대기 업어서 잤나 싶어서 풀면 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안 업고 자고 이렇게 했는데 애는 너무 이모를 잘 따르고 그러면서 제가 야,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좀 자신감을 얻고 그래서 제가 40에 넘어가면서 아,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언니도 회복하면서 이 조카는 언니가 이제 초등학교 갈 무렵에 잘 키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아이를 저도 이제 키워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게 2011년이거든요. 제 나이 43이니까 늙은 엄마잖아요. 더 늦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엄마도 늙고 아이도 고생일 것 같아서 신청을 하고 제 아이를 제가 50일 때 처음 만나고 80일 때 그때도 대책 없이 데려와가지고 애 뭐 용품하고는 다 돼 있는데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애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봐줄 분이 있어야죠. 어머나 이 대책도 없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담하러 갔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신청을 하니까 바로 또 오세요. 30일 만에. 근데 그 사이에 아까 말하는 그 언니 말고 그 밑에 언니가 백혈병을 알아가지고 아이고. 제가 그해 여름에 제 골수를 이식을 해줬어요. 언니한테. 그런데 언니가 그 숙주 반응을 일으켜서 갑자기 11월에 위독하게 됐어요. 근데 제 조카가 남자 조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거기 있으면 이 아이가 여기저기 돌림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데려와서 이 아이를 먼저 키우게 됐어요. 며칠을. 네. 그리고 이제 80일 된 제 딸도 오게 되고. 그러니까 화려한 갑자기 확 싱글로 늘어났네요, 가족이. 살다가 갑자기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격결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되셨어요. 싱글맘, 워킹맘으로 조카까지. 네.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아니셨죠? 제가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공부도 치열하게 했지만 네. 대학 4학년 동안 죽으라고 했고 변호사 하면서도 제가 2005년부터 했는데 2011년까지 죽으라고 일하고 죽으라고 돈 벌고 열심히 놀러 다녔어요. 네. 세계 곳곳으로. 연간 한 3, 40일씩.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 변호사가 문을 닫아놓고 막 돌아다니기 쉽지 않은데 저는 네.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강한 믿음으로. 꼭 필요하면 올 때까지 기다리겠지. 그렇게 이제 그게 좀 필요했어요. 공부를 제가 공부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낀 것도 죽으라고 놀아고 왔으니까 네. 별로 안 놀고 싶었고 혼자 화려한 싱글 생활을 해보니까 애 키우는 게 너무 행복해요. 사람들이 연기하는 줄 아는 거예요. 뭐 그래 행복하냐고. 그런데 뭐 연기를 어떻게 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애 둘을 키우는 게 연기로 그렇지. 됩니까? 네. 하루 25시간이 스탠바이인데. 그럼요. 게다가 제 딸은 미숙아는 아닌데 저 체중이었어요. 2kg에 태어나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아이가 배내 옷에 폭 쌓여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얘가 발가락이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소매를 들춰보니까 예쁜 손가락이 있는데 네. 제 새끼 손가락을 만졌는데 아기가 잡죠. 이렇게 잡는데 너무 센 거예요. 어머, 내가 눈물이 핑 돌았어. 내가 네 엄마가 되어줄게 하고 이제 온 거죠. 네. 근데 너무 작으니까 입도 짧아가지고 60cc를 못 먹어요. 분유를. 그리고 다 토를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밤에 서너 번 토해서 서너 번 제가 씻어야 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익숙해지면 이제 토할 때 됐구나 알아서 업고 있다가도 그 다음에 바닥에 토를 딱 하기. 이렇게 내가 딱 이렇게 되는 거야, 애를. 그렇게 토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약하고 사람들마다 사실은 처음에 사랑방 예배를 갔을 때 다 걱정을 했대요. 쟤가 잘 클까 하고. 그랬대요. 너무 약해 너무 보이니까. 약하고. 제가 백화점이나 이렇게 데리고 아기를 이렇게 안고 가면 인형 안고 다니는 줄 알았대요. 제가 또라이도 아니고 이 나이에 무슨 인형을 안고 다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만큼 아기가 조금 했는데 제가 그래서 적어놨어요. 이 일지가 있어요. 네. 몇 시 몇 분에 몇 cc 얼마를 똥을 언제 써 육아일지를 그걸 다 써놔서 그 책이 있어요. 네. 그 아이 나중에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도우미가 아이를 도와주는 네. 베이비시터가 있잖아요. 그 이분들이 애 돌보는 시간에 제가 일하는 시간 동안은 애가 분유를 얼마 먹고 맞아요. 똥을 언제 싸요 제가 알아야 되니까 네. 그걸 다 써놨어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 베이비시터를 같이 잘 얻는 것도 축복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엄마한테. 일하시는 워킹맘들 정말 맞아요. 공감하실 예.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몇 달은 너무 고생했어요. 대책 없이 애만 예. 데려와가지고 갑자기 밤에 또 내가 데리고 애는 오셨으니까. 계속 업고 다녔거든요. 애가 잠을 잘 못 자서 그러니까 좋은 건 좀 있었어요. 네. 살이 쏙 빠져. 지금보다 10kg 더 빠져.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많이 잠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니까 또 일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기가 생기기 전에 변호사를 한 명 고용을 했죠. 네. 아기 생기고 나서 했나 한 명 고용을 해서 일정 부분 일은 좀 분담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던 애가 지금 아홉 9살. 이제 너무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너무 튼튼해져가지고. 너무 잘 먹어요. 오히려요? 너무 잘 먹어요. 딸인데. 그리고 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조카는 네. 고3이 됐어요. 어머. 그리고 아까 19개월 때부터 제가 보조 양육을 해줬던 네. 조카는 초등학교 6학년. 와.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조카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요.
제가 요즘 막 바쁘게 돌아다닐 때 이 아이가 자기 동생을 챙겨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아이 3명이 1살, 5살, 1살보다 10살, 11살 3명을 데리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다녔겠습니까? 국내외로. 애들 뭐 조금만 연휴 끼면 전부 데리고 여행을 다녔어요. 해외든. 그러니까 아이 셋이 성이 다르잖아요. 네. 성 다른 새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데 저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새 아이 엄마로 그렇게 와. 다니고 애들도 혼자가 아니고 네. 서로 의지하고 싸우기도 무진장 싸우지만 그만큼 또 의지하더라고 끈끈하게. 네. 근데 내가 원해서 했고 좋아서 했지만 그래도 쉽지 않을 텐데 뭐가 가장 어렵던가요? 가장 힘든 건 정말 누구나 다 공감하겠지만 아이 아플 때. 아플 때. 아이가 약해서 네. 경련을 열경련도 하고 그냥 경련도 때. 6번 이상을 했거든요. 아이고. 저는 너무 끔찍했어요. 지옥이 이거구나 싶었어요. 그렇죠.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또 무섭잖아요. 좀 무서웠어요. 이 아이 이렇게 죽나 해가지고 엉엉 울고 네. 그래도 엄마니까 정신을 차리고 119를 한 10번은 불렀던 아이고. 거예요. 그 밤에 응급실에 가고 애 옆에서 기도하면서 아이 업고 이렇게 있었고 또 변호사 사무실에 출퇴근을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했죠. 네. 또 일하다가도 집에 이모가 전화가 오면 가슴이 막 또 절렁하잖아요. 어머나 재판 있어도 막 좀 부탁해가지고 집에 가야 되고 이럴 때도 있었어. 또 학교에서 갑자기 전화하면 또 철렁하고. 지금은 그래요. 학교에서 전화하면 철렁해요. 혹시 후회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아. 저는 태어나서 제가 제일 잘한 게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아이고. 그 무엇보다도 네. 제가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그래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생명을 키우고 이 아이들이 저의 딸과 아들이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제가 뭐가 있겠나 싶어요. 막내는 입양된 거 알고 있나요? 잘 알아요. 얘는 별소리를 다 해요. 기분 나쁘다고 왜 나를 키웠어 이런 말도 해요. 9살이 됐다고 이제. 그래서 내가 너 그 말 빨리 취소해. 근데 진짜 애가 아니 취소할게 취소해. 그렇게 제가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요. 늘 제가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네. 이 아이가 자기 출생의 그 비밀을 알게 되어도 중요하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도록 네. 늘 그랬죠.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알지?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너 같은 보물을 엄마한테 선물로 주신 거야. 너는 엄마의 최고의 선물이야 했기 때문에 진짜 최고의 선물인 줄 알아서 엄마한테 그렇게 마음껏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이제 연예인들 많이 만나다 보면 연기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다 왜 연기자를 택했어야 하는 질문에 여러 다양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라는 대답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드라마에서 다른 사람의 삶의 역할을 하는 것도 버거울 수 있는데 그 수많은 역할들을 실제 변호사님은 그 삶 속에서 다 녹여내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거기에다 이제는 하나 더 보태셔서 변호사로 끝난 게 아니라 정치까지 입문을 하셨다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그건 좀 안 하고 싶잖아요. 정치인들이 말로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정말 드물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제 딸을 입양하고 워킹맘으로서 일을 하고 또 그 전에 변호사로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이게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비행 소년의 문제, 부산, 울산, 경남에 소년원, 소년 분류 심사원이 하나 있어요. 그 아이들이란 말로 더 가족과 더 자주 만나야 되는데 아니죠. 그 다음에 소년 분류 심사는 이렇게 한 방에 10명 이상씩 있었고. 그러면서 저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이 국가가 하나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아이들은 사실은 우리의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도 좋은 부모님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한 번 잘못을 저질러도 금방 돌이킬 수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모가 사실은 보통은 잘 없는 경우가 많죠. 안 되시니까. 그렇죠. 있어도 보호 역할을 잘 못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멀리 격리되기를 너무 원하죠. 내 아이 물들까 봐. 저는 제 딸을 키우면서도 그런 부모가 가끔 있어요. 내가 정말 가슴 아파서 울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른의 눈으로 이 아이는 멀리 해야 돼. 그렇게 이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서 만약에 우리 애들한테도 제 같은 엄마가 없었으면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적응할 수 있고 네. 또 이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제가 아까 10대 때 저를 공감해 주는 친구 만나니까 그들과 어울린다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외롭잖아요. 맞아요. 나를 조금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면 그들과 어울리죠. 네. 그게 옳고 그름은 후차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라도 정말 우리 아이를 넘어서 함께 가야 될 아이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저는 정말 많이 봤죠. 다양한 아이들 비행을 저질러서 뭐 그런 아이들도 봤지만 그럼 그들을 위해서 법이 개정돼야 되고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변호사 하면서도 여성아동인권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위원장을 하면서 그런데 실태 파악을 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네. 신문에 칼럼도 쓰고 안 돼요. 요지부동이에요. 안 하고. 또 입양을 제가 해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법이 아이를 살리는 법이 돼야 되는데 뱃속에서부터 아이를 죽이는 법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입법자는 자기는 그게 그 아이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알 권리라는 개념을 알기도 전에 생명권이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입법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상당히 위험한 법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쁘지만 예쁜 모형일 뿐이에요. 네. 모형 밥상. 그 먹을 수도 없고 향기도 없는 네. 그런 법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입양 가족들도 최근에 이제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연대를 하게 되었고 네. 저도 이제 거기에 일을 하면서 정말 입법 기관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또 하나 워킹맘으로서 아이를 양육하기 얼마나 네. 힘듭니까? 저는 경제력이라도 바탕되니까 도움을 받을 수 네.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아닌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출산하라고 10만 원, 20만 원 준다고 됩니까 그게? 아이를 키우면서 일어날 수 있는 비상 사태가 많잖아요. 일도 뭐 지금은 저녁 6시에 퇴근하라고 하지만 못할 때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그때 누가 한 2시간이나 봐주면 좋겠다. 맞아요. 그 얼마나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부탁해야 되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애가 키즈 카페가 생기고 나서는 키즈 카페에 애 혼자 좀 맡겨놓고 찾으러 가고 근데 그걸 돈을 이 정부가 좀 제대로 그런 데 좀 쓰면 좋겠어요. 네. 아이를 안전하게. 저녁 시간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럼 저는 그런 걸 좀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경험한 사람이 누구보다 잘 알 거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다양한 현장, 아이들 문제, 양육의 문제, 네. 소년들의 문제, 여성들의 문제, 또 하나는 가정 위탁의 문제, 또 입양도 친양자 입양이라는 그 제도가 갖는 문제가 또 있어요. 변호사 하면서 요즘은 이제 재혼 가정도 많잖아요. 그렇죠. 재혼 가정에서도 친양자 입양을 하면 나중에 또 이혼을 할 때 전혀 관계없는 아이로 돼요. 근데 이 아이는 파양이 무척 힘들어요. 그런 문제들 경험하지 않은 입법가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잖아요. 또 일반적으로 가정 위탁이 되어 있는데 친부모가 언제 돌아올까를 기다리는 아이들 위탁 가정에서 네. 10년이고 10몇 년이고 그러면 이 아이의 정체성 혼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걸 문제 제기하면 형식적으로 또 터치하잖아요. 일정하게 가서 전화하고 애 있나 보고 너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고 그러면 이 아이가 또 갖는 상처 네. 이런 것들은 가슴 없이 이런 부분은 형식적인 법을 그럴듯하게 만든다고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네.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누구나 다가 이 대한민국이 뭐 OECD 국가에서 세계 11대 경제 대국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돼요. 실질적인 보호막을.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글도 네. 쓰고 이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콜을 하잖아요. 네. 그럼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죠. 과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가는 게 편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행복하잖아요, 생각하면. 네. 지금. 네. 아이들 데리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별의별 걸로 정치인이 되니까 사람들이 비난 내지 비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왜 그런 짐을 주는지도 저는 의문이에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인 군자가 아니어서 네. 제가 정당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벌면 저를 위해서도 먹고 입고 할 수도 네. 있고 또 그것도 나누는 사회가 저는 바람직한 사회인데 그런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치장을 하고 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네. 거잖아요. 좀 그런 면에서 열린 사회이면 좋겠어요. 말로만 그럴듯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도 하면서 실천할 수 있으려면 조금 열려 있어야죠. 너무 어떤 사람을 성인군자처럼 살아라고 누가 강요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일단은 정치 입문하신 거란 말입니다. 네. 법조인의 일을 가시다가 현장 경험과 체험들이 참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사명감을 가시는 건데 물론 지금 좀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법조인 신인 정치인으로서 네. 현실을 바라보는 정치 네. 또 바라보고 희망하는 정치 어떻게 좀 말씀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사실은 무슨 이념의 문제도 사실 별로 제 머릿속에는 없고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이런 원칙들이 잘 구현되길 바라고 그걸 국가가 너무 깊이 개입해서는 곤란하다. 트들로 돌아가게 만들어야지 경제도 살아나고 또 하나는 아이들도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형식적으로 좀 터치할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실제 워킹맘들도 네. 실제 아이를 양육한다면 내가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퇴근하고 자고 이런 걸 한번 생활을 해보면 답은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맞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보조 양육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되고 제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는 게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 또 태어나자마자 자기 친생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이 아이들도 이 국가가 이 사회가 열린 마음으로 다 같이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이 마음으로 좀 입법이든 정책이든 마련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 정치인은 자기 진영 논리에 저는 갇혀 있으면 곤란하고 어쨌거나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일반 국민이 정치에 신경 안 쓰게 만들어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정치에 신경 안 쓰고 자기 일상을 그렇죠. 일상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한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왜 국민을 선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장서서 구호를 외치고 그거는 자기 하면 돼요. 자기 집안 먼저. 자기 집에서 먼저 그렇게 해보고 남들도 따라하게 하든지 자기는 안 하면서 그 메시지가 대중을 상대로 하는데 과연 그 대중들은 왜 거기에 그대로 따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절로 대중이 느끼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내가 해서 정말 하기 힘든 일은 남도 하기 힘들잖아요. 그거는 뭔가를 포장을 해서 하면 뭐 최근에도 여러 일들이 있지만 나중에 다 민낯이 드러나잖아요. 저는 말보다 행동을 하는 사람이면 네.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도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런 많은 문제들을 그래도 현실에서 조금 해결해 나가고 기왕이면 세금도 제대로 쓰여질 때 쓰여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이왕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시작하시면서 이것만큼 우선순위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했던 사안이 있으셨을 네. 것 같아요. 그게 아까도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출산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아이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준들 낳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마련해야 됩니다. 보조 양육 시스템을. 네. 그거는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 그 정도면 저는 충분히 하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기준에 주든 월 뭐 10만 원 이걸 네. 거둬들이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서 양육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되는 문제고 직장 어린이집 문제 다양한 게 많습니다. 제가 네. 변호사회 수석 부회장을 할 때 이제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제가 조사를 하고 했는데 네. 딱 걸리는 게 뭐냐면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데 어. 장소가 마련돼야 돼요. 아. 사실은 그게 제일 힘든 일인데 네. 그걸 해주는 게 맞지 오히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 현실의 문제를 제가 봤잖아요. 그럼 해결책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회가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 땅에서 자랄 수 있도록 네. 아이에게 제일 좋은 건 누굽니까? 아이에게 최고의 복지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없는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있는 게 최고입니다. 네. 최고의 선물이죠. 그런 가족을 만들어주고 지금 입양법도 입양을 어렵게 할 게 아니라 입양을 더 쉽게 해서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네. 참 그 그 활성화가 문제. 돼야 되는데 입양을 해서 아이 학대가 또 있는 그런 그 것들, 학대는 그 사실은 소수의 그것 그 때문에 학대는 그 아이의 학대가 친부모가 80%입니다. 입양 부모가 몇 프로 되겠어요? 4%도 안 될 겁니다. 근데 그거 일부 그걸 가지고 그렇죠. 입양법 전체를 개정하려고 한다.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죠. 그럼 우리 사회에 일부 일어난 것 가지고 전부 법을 개정해야 되겠네.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 아까 현장의 답이다 하는 말씀이 너무 가슴에 네. 와닿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싱글맘으로 입양을 하셨잖아요. 주변에 그냥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때는 비수로 꽂힐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쯤은 좀 상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참 제가 울 때는 아이 때문에 울 때가 많죠. 혼자. 예. 함부로 말하는 거.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떤 문제가 있는데 뭐 이제 뒤에서 엄마들이 뒷담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예. 최근에는 아이가 어떤 일이 있었다고 자기 아이랑 좀 더 이상 안 봐서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야 이 어린 아이들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사회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격리돼야 되겠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게 무슨 우리 아이의 문제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왜 저소득층하고는 좀 담을 쌓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게 사회 곳곳에 있는데 함께 가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내 마음이 먼저 열려가지고 함께 가는 실제적인 실천을 하지 않고 말로는 헛고에 불과하죠. 달라지는 실제적으로 입양을 해 보셔서 그렇죠. 키우고 있으시니까 더 절실하시고 맞아요. 또 네. 정치인으로서도 내가 좀 어떤 각오를 말씀하셨는데 네. 아직도 우리나라가 해외로 입양을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 이 해외로 가는 아이들을 국내에서 좀 책임감 있게 돌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2011년에 입양특례법이 이제 개정돼서 전부 개정되고 2012년 8월에 네. 시행됐는데 네. 첫 번째가 친생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친생부모가 동의를 할 때 입양이 됐어요. 네. 물론 뭐 그거는 바람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문화를 봐야 정서를 봐야죠. 저는 변호사하면서 미혼 여성이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친정이라기 아버지랑 상담하러 왔어요. 좋아서 이렇게 서로 사귀다가 임신을 했는데 남자는 외면을 하고 어떨 땐 도망을 가버리고 딸은 배가 이렇게 불렀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입양을 보내고 싶기도 한데 근데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게 부모가
내 딸에게 출생 신고를 하고 입양을 보내겠다. 이게 잘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법이 우리나라 정서상 문화상 쉽지 않은 걸 강요하는 건 바람직할까요? 그걸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가능한 세상 아닙니까? 네. 그럼 다른 방법으로 그걸 아예 나중에 애가 성인이 됐을 때는 아니면 그 전에라도 자기 친생 부모를 알고자 할 때 그거 아니라도 관리가 되거든요. 네. 중앙입양원에서 그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든지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엄청나게 또 비판을 하던데 하여튼 현실을 현실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네. 건데 그게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유기하는 비율이 늘어나서 베이비박스의 아이들은 늘어나고 네. 국내 입양은 줄어들고 또 하나는 해외 입양도 국내 입양을 하기도 쉽지 않아요. 입양 허가를 하잖아요. 가정법원에서. 물론 바람직한 면은 많아요. 약물 중독도 네. 없애야 되고 범죄 전력도 따지고 다 맞아요. 그러나 과도한 경제력을 요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 만나는 부모가 과연 가정법원에 가서 허가를 받을 만한 부모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네. 좀 그걸 고려해서 그러면 많은 지원을 해주면 되죠. 국내 입양을 많이 허용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근데 경제력에 걸려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해외 입양을 그러니까 아이의 관점에서 보면 국내에서 엄마 아빠를 만나든 아니면 해외에서 만난 엄마 아빠랑 가족 속에서 지내는 게 낫지 시설에서 지내는 게 낫겠습니까? 저도 시설에 가보잖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하면 지금도 안기고 업히고 떨어지기 싫어하잖아요. 네. 집사님은 그게 네. 쉽잖아요. 집사님이 이제 꿈이 의사셨다가 네. 지금 변호사 됐잖아요. 네. 아쉬우세요? 보람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네. 제가 지금은 뭐 정치인이 되고자 하지만 그 전에는 나중에 선교사로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의사만한 게 있겠습니까? 네. 전 늘 그게 제일 부러워요. 변호사는 해외 나가서 네. 뭐 하겠습니까? 성교에 있어서는 그러네요. 많이 할 게 많잖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약봉지 싸고 이런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부럽고 나머지 변호사로서 살면서 제가 신문을 보고 어떤 여성이 남편을 살해했는데 네. 아이가 어린애가 3명이 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 네. 제가 직접 유치장에 찾아가서 그 여성의 아이들에게 엄마를 빨리 돌려보내야 되겠다 해서 무료로 변호해주고 이런 일을 변호사니까 할 수 있었잖아요. 법조계의 선교사네요. 그럼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네. 저로 인해서 네. 교회 온 사람들도 더러 계세요. 처음에는 갈 때마다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너무 많이 면회 신청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너무 보람이죠. 힘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거기에 고마움을 느끼고 네. 또 힘든 상황에서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의 그 악의 고리를 차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네. 뭐 그때 변호사로의 삶도 참 행복해요. 변호사가 참 좋은 직업이다 하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써 있으세요. 하지만 행복한 변호사입니다. 한켠에 어렸을 때 그 꿈에 선교사로서 의사로 나갈 수 있는 그 선교사가 아쉬움이 조금은 있다. 그렇죠. 이제 선교사로 가서 변호사는 별로 크게 뭐 환영받지 못하고. 앞으로 좋은 기회가 올 의사는- 겁니다. 이제. 네. 진짜 앞으로의 하나님의 도우심 또 바라보심이 더 간절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네. 제가 절대 고독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도 늘 친구였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중2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시골 흙집에 대문도 없는 집에서 밤마다 치안이 오면 어떡하나 할 때도 기도를 했었고 한 치안이 오면 대처법을 혼자 고민을 하다가 잠자고 이렇게 했었고 그때도 뭐 주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고 또 이제 생활하면서 대학에 29에 대학 가서 혼자 공부할 때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고 그럴 때 형제들이 저를 또 힘들게 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 기도할 때 난 너무 힘들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이랬을 때 어느 날 창가에 예수님이 앉아서 딸아 힘들어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같이 울어주시고 그런 순간 뭐 그러니까 제가 무시로 기도를 하죠. 저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때도 많고 순간순간 화를 낼 때도 있고 그러지만 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 눈물이 저절로 나죠.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루라도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제일 또 많이 느꼈죠. 주님 제가 1분 1초도 당신의 은혜 아니면 제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혼자서 애 둘, 셋 밤에 재워놓고 아휴, 주님 은혜 아니면 제 못 키웁니다. 이 아이가 경련해서 쓰러질 때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늘 함께 해주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말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참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틀은. 숱한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당당하게 네. 사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아유. 박수를 보내고 싶고 앞으로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을 펼칠까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우리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고 응원할 것이고 예,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네. 집사님 소망이랄까 기도 제목이랄까 어떠세요? 네. 기도 제목은 이 나라가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이 더 이상 분열이 안 되고 네. 화합했으면 좋겠고 상처받은 국민들을 치유하는 그런 정치를 정치인들이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축복 속에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정말 살기 좋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 또 어르신들, 홀로 된 어르신들, 이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진정하게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사님의 기도처럼 또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또한 기도하겠고요. 또 그 일에 앞장서실 수 있도록 또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희 씨는 어떠셨어요? 많이 반성했어요. 나는 뭐 하고 있었나. 발꿈치도 못 따라가면서 살았구나. 저는 여러 생각이 좀 생겨봤는데 12살 때 어머니 돌아가셔서 또 소녀 가장으로 숱한 어려움을 겪으셨죠. 네. 그래도 꿈을 잃지 않고 당당히 참 걸어오신 그 길에 참 존경심을 표했고 감동을 받았고 네. 우리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오늘 나와주신 우리 김미 집사님 같이 꿈을 포기하지 말고 네. 당당히 걸어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고난이라거나 아니면 장애물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 한 번 붙잡고 당당히 주님과 함께 손 잡고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희와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